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들을 구속 기소한 가운데 측근들로부터 김 씨의 은닉 자금에 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됨에 따라 대장동 재판도 13일 재개될 예정인데요.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새해에도 검찰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2일이죠. 측근들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지금 관련 진술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수익을 김 씨의 생명줄로 여겼다라는 진술을 이제 검찰이 확보했는데 이 진술은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근데 그 정확한 워딩은 근데 그 마지막 생명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걸로 돼 있는데요. 저는 근데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네. 실제는 근데 진짜 마지막 돈일 수도 있죠. 워낙 그동안 이게 압류도 많이 됐고 또 이제 로비 자금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숨겨놓은 은닉된 거에 다 뺏긴 거 아니냐. 이런 데 그 의미에서 마지막 생명줄 썼을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이게 저는 두 번째 의미. 오히려 이게 제가 보기에 마지막이 아닌 것 같아요. 김만배 씨는 이제 그 교토 삼굴, 교활한 토끼는 굴이 세 개 있듯이 돈도 이게 여러 군데 분산 은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데 은닉된 것도 있고 앞으로 이게 또 아파트 분양 수익이 들어올 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제 검찰 보고 좀 수사 그만해라. 자금 추적 좀 그만해라. 이게 우리 마지막 생명줄, 마지막 돈이니까 뭐 더 없다. 이런 이게 은닉의 의미로 저는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네. 이 해석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아마 생명줄이라고 한 것들은 진짜 자신에게 마지막 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확보해 놓는 것이고 따라서 이 돈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이 굉장히 궁색한 처지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건 이제 자신의 어떤 생계나 삶을 위한 돈일 수도 있고 또 변호사 비용으로 마련해 놨을 수도 있고 본인이 변명한 대로 회사 운영 자금을 위해서 막 숨겨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의 돈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런 생명줄이라고 하는 진술이 김만배 씨 입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네. 아마도 이한성 씨가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한성 씨 같은 경우는 청와동인 1호에 대표를 했었었고 이사를 했었었고 또 아마 직업이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구속된 상태에 있어서 검찰이 왜 이 돈을 대신 맡아주거나 또는 대여금고에 저장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아마도 김만배 씨가 이걸 굉장히 중요한 돈으로 생각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추징 보전을 했다고 해서 이걸 바로 뺏기는 것이 아니고요. 검찰이 불법 수익이라는 점을 입증을 재판을 통해서 확정 재판을 받아야지만이 이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압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만배 씨의 그 대장동 개발 수익금 뭐 수백억 원을 차명으로 빌린 오피스텔이나 직원 명의의 대여금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말씀해주신 뭐 여러 개의 굴을 파는 전략 이런 걸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그 아무리 봐도 이게 돈이 이번에 압류된 게 한 275억 은닉 이래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김만배 씨 수익을 역산해 보면 아직까지 이게 다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부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마지막 생명줄 운운하지만 실제는 이제 다른 데 더 은닉인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택지로 주로 분양한 게 그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이 한 거고 아파트도 이게 또 수익이 들어올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생명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으로 이게 그 수입이 들어올 게 지금 아직 돈 안 들어온 게 많거든요. 아파트 분양 수익은. 따라서 저는 돈을 이게 한 군데에다가 은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에 발각되더라도 꼬리 자르기로 고르게 뺏기더라도 또 다른데 여러 군데 저는 분산 차명으로 은닉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래 보입니다. 이제 추가 은닉에 대한 가능성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결국에는 대장동 수익을 통해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생명줄이 아닌 건데 왜 이 생명줄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하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은닉하기 위한 용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검찰이 추징 보전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 자금이 부족이기 때문에 수표로서 찾아놓은 것이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금 은닉죄가 성립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고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련자들로부터 이 돈은 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자금이었고 김 씨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 돈은 어떻게 해서는 숨기려고 했다.
라고 하는 은닉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의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수익이 많이 들어올 이유가 있고 이걸 숨길 이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은닉의 고의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검찰이 흘린 기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런 뭐 마지막 생명줄이란 진술이라던가 뭐 대여 금고 오피스텔의 존재가 확인된 게 측근들이 뭐 어느 정도 입을 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분위기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다 봐야죠. 수많은 이제 참고인들이요 조사를 그냥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그 뭐 직원들도 아마 명의 대여금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검찰에 상당히 진술했을 그 진술 안 하고는 이게 밝혀내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는 뭐 누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이게 그 여러 사람들한테 돈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그 일부는 입을 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래 보면 됩니다. 측근들의 뭐 진술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그래요. 측근들 같은 경우는 실은 구속이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허위 진술이라도 하고 나오고 싶을 정도인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숨겨줬다고 진술하면 향후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분들이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할 분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최모 씨 같은 경우는 진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한성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변호사로서 검토를 해봤을 때 이게 정말 은닉 자금이었는지 회사 사업 자금이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을 때 유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판단을 하고 빨리 진술을 한 다음에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통해서 나오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측근들이 이런 진술을 하는데 자기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뭐 이재명 측에 돈을 전달했다거나 또는 다른 뇌물 전달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진술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진술 압박을 하는 검찰의 수단인데 저는 김만배 씨가 그런 진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말로 안 줬는데 허위 진술을 하는 게 아니라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허위 진술이 아니라 진실한 진술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라든가 남욱 씨가 자신이 한 것만 처벌받고 싶다고 해서 이미 다 진술을 했어요. 근데 김만배 씨가 남욱과 유동규 몰래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말씀입니다. 네, 결국에는 김만배 씨의 입을 열기 위해서 검찰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달 14일이었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건강은 회복된 것으로 보여서 검찰과 뭐 일정 같은 걸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재조사가 시작되면 검찰이 어떤 부분에 좀 수사력을 집중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천화동의 1호에 그 428억이 있잖아요. 이게 누구 돈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미 김만배 씨는 자기 거라고 지금 주장하지만 이미 그거는 이제 그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문재인 정권 때 검찰도 이게 유동규 씨 거다. 이렇게 유동규 거다. 이렇게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 거라고 하는 거는 안 맞고 옛날에 녹취록에도 이제 그분 거다. 이런 말도 넣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 이제 그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최근에 정민용 변호사 회계사 있잖아요. 네네. 하고 이제 그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전부 이게 그 이론은 이재명 측이다. 이 모든 사람이 이제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만배 씨 빼고 과거에 김만배 씨도 그분 걸 했지만 지금 이게 현재 김만배 씨 빼고는 모든 사람이 이재명 측이다. 이렇게 벌써 4명이잖아요.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 변호사까지 전부 이렇게 하고 최근에 또 며칠 전에 단독 보도 넣었지만 1호에 그 남욱 변호사가 명의신탁한 것처럼 이렇게 그 서류를 꾸민 게 있어요. 그 명의신탁한 거니까 재판을 해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그 돈을 이게 이재명 측한테 주는 그게 바로 이제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소송이 이런 이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다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김만배 씨도 검찰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궁하면 과연 이게 1호가 당신 돈이냐? 그러면 이게 김만배 씨도 좀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한번 이게 보통 사람이 유동규 씨도 이제 옛날에 극단 선택 이렇게 여러 가지 섭섭한 게 있으니까 진실을 열듯이 김만배 씨도 저는 상당히 그 진실의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태도를 좀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혼자서 자기 돈이라고 우기도 증거들이 4명의 진술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번에 서류까지 놓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 명의신탁으로 꾸며서 주는 따라서 이게 내 돈이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기는 어렵고요. 이걸 그러면 이게 유동규 개인 돈이다. 유동규는 일개 산하기관의 본부장이 불과하죠.
이런 분들한테 이게 천문학적 돈을 로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저는 정진상 끝하고 이게 일단 정진상도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게 결국 이재명 측 돈이다. 이렇게 입을 열 거로 봐요. 결국 입을 열 걸로 좀 보셨는데 지금 뭐 말씀해주신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검찰도 여러 가지 뭐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금 은닉 사건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관련 공범들을 2명을 구속시켰잖아요. 근데 김만배 씨 입장에서 보면 나와서 자꾸 이재명 측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남욱 씨와 유동규 씨는 이재명 측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만배 씨가 나와서 자꾸 반대되는 진술을 하니까 검찰의 입장이 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라도 구속할 필요성은 있다고 볼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재판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선영욱 변호사님이 428억은 누구 거냐 이재명 측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4명의 진술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진술이 이분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또한 명의신탁 약정을 했는데 이 명의신탁 약정은 이재명 대표와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이재명 대표 측으로 그러니까 어떤 서류만 나오면 그 서류의 내용은 보지 않고 무조건 이재명 측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이 명의신탁 약정은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해서 컴퓨터에 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장을 찍은 사실도 없고 명의신탁이 김만배 씨에게서 이재명 측의 명의신탁이 아니라 김만배 씨가 남욱 씨에게 명의신탁하는 자료예요. 그럼 이 둘이 왜 김만배 씨와 남욱 씨가 명의신탁을 얘기를 했는지는 이 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모든 서류를 다 이재명 측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또 김만배 씨가 은닉 자금이 있었잖아요. 지금 275억 내용이 나오는데 275억에 대한 출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돈도 이재명 측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국민의힘 쪽이라든가 패널들이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145억이 수표 통째로 압수됐거든요. 추징 보존됐거든요. 이건 뭐냐면 김만배 씨가 대여금고라든가 빌라에 숨겨놓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전달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되기 전에 어떤 문제만 터지면 무조건 이재명 측하고 연결시키는 건 결국엔 프레임에 불과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제 다음 주부터 재판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3일에 대장동 재판도 재개가 되고 이재명 대표도 뭐 성남FC 의혹 수사이긴 하지만 10일이나 한 12일 사이에 뭐 출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대장동 수사는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장동은 이제 거의 뭐 제가 알기로 이게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이미 들어간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정진상 실장의 그 공소장에 이미 그 428억이 정진상 그 척 돈으로 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진상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결국은 빛과 그림자 아닙니까? 빛하고 그림자 한 몸이라고 거의 봐야죠. 두 분은 한 몸이라고 봐야 돼요. 정진상까지 이게 측근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진짜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그런 식으로. 따라서 저는 이미 그 정진상의 공소장에 428억이라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 책임까지 수사는 끝난 거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그 성남 FC가 먼저 이제 기소가 옛날에 두산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성남 FC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여기에 이제 기소가 저는 100% 된다 봅니다. 이재명 대표. 요 기소하고 나면 바로 이제 대장동도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한번 소환해서 수사를 거의 마무리 국면 다 점찍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마무리 국면이라고 보죠. 네, 김만배 씨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었잖아요. 이것과 수사 지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수사가 지연된 것은 재산 은닉 수사인 것이고 대장동 수사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12일에서 10일 사이에 출석할 것으로 보여지고 뭐 많은 질문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재명 대표도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겠지만 뭐 검찰의 결론은 이미 정해놓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기소
또는 구속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표적 수사, 뭐 목표를 정한 수사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진짜 검찰이 100% 수사 직후에 기소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보다 수사를 하고 진술을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다. 정진상 실장 조사하자마자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소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조사라고 하는 게 통과 의뢰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진실 발견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이제 김만배 씨를 최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재산을 몰수하겠다, 측근을 구속시키고 변호사까지도 조사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김만배 씨를 진술 압박을 하는 건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진술 압박을 하는 거 보면 사실상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리기를 이재명 대표가 뭐 한 10일에서 12일 사이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만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검찰과 아직 날짜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조율 중인 배경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뭔가 이게 특권 의식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무슨 이게 조율을 합니까? 검찰에서 오라면 빨리 가야지. 그렇잖아요. 본인에게 일정 다 보고 내 이게 전국 방탄 투어 다 하다가 내 일정 없는 날 갈게. 이게 국민들이 보통 국민들은 검찰에서 오라면 이게 이렇게 못 합니다. 자기 만사 제껴놓고 일을 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 조사 방식도 뭐 조율하자. 시기도 조율하자. 뭘 조율합니까? 일반인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뭐 법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 일반 범죄 혐의자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묻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받으면 되지. 그걸 뭐 서면하든 뭐 방식을 하자든지 이런 식으로 예우를 좀 갖추라. 이건 아주 저는 잘못된 특권의식이 아닌가. 법 앞에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것은 평범한 그건 진리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도 뭐 검찰 소환일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좀 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우리 서정훈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국민들이 오해를 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네네. 일반인도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소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냥 부르면 막 가시면 안 되고요. 소환 통보를 하면 일정을 조율해서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의 일정과 자신의 일정에 맞춰서 검찰 조사를 받고 요즘에 검찰은 조율을 해서 부르기 때문에 너무 무섭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소환 일정을 조정하는 거고요. 야당 대표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로 바쁜 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일로 바쁘기 때문에 조율을 한 것이고 저는 이제 이것도 고민할 것으로 보여져요. 공개 소환을 할 것인가 비공개 소환에 응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소환에 응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인 소환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도 충분히 얘기하고 검찰에서 당당히 조사받는 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도 지도부에서는 고민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게 이제 성남FC 의혹 수사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은 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남 FC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남 FC라고 하는 것은 성남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곳이다. 그래서 세금을 전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삼자 뇌물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경남 FC 구단주를 맡으면서 뭐 경남은행, 농협은행 등 많은 은행으로부터 이런 후원을 받았어요. 광고 후원을 받았는데 경남은행과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경남도의 은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검찰을 노리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어떤 선별적인 수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선별적인 기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대상 선택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한 지자체장만 잡아갖고 한다면 그 지자체장만 이렇게 기소되고 무죄를 받더라도 본인만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자유지만 공정하게 수사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 사안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한번 짚어볼 텐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장관이 그 먼저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 실장과 이제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재판을 병합하기도 하는지 그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게 그 정인이나
그다음에 증거관계가 이제 공통되는 게 많잖아요. 쟁점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연히 그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서요. 병합하는 게 맞죠. 병합 안 하면 이게 정인도 이중으로 2번, 3번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뭐 저는 병합을 하는 거는 이게 그 뭐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봅니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제 쟁점은 두 개인 것 같아요. 뭐 실족이었는지 아니면 극단적 선택이나 월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판단을 검찰이 최근에서야 했습니다. 이건 실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류에 표류를 하고 그래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 판단을 이것도 검찰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저는 좀 올바른 판단인가 상당히 의문은 있어요. 결국에는 검찰의 판단도 월북몰이를 몰이했다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과학적인 또는 그런 해류 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첩보 삭제가 공개 범위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정말 이런 것들을 삭제해서 이 피격 공무원은 월북몰이 하려고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 삭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조사가 돼야 되겠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문재인 전 정부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오랜 시간을 갖고 이게 월북이었는지 표류였는지 실족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을 하고 결과를 내렸더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건데 너무 조급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를 운영하는 집권자들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1일에 서훈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그 여부가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훈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은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보석이 물론 이제 그 원칙은 이제 보석은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 원칙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보석의 예외가 예를 들어 이제 뭐 도주는 이제 안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증거 인멸할 이럴 이게 우리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게 구속 요건 아닙니까? 결국 지금도요. 저는 이제 그 잘못을 공사실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이제 얼마든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 이렇게 말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이 사건의 그 쟁점은 크게 보면 2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는 이제 그 국민들한테 처음에는 속이려고 한 거죠. 은폐하려는 은폐 의혹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은폐가 안 되고 기자가 보도되니까 월북몰이로 몰고 간 이 2가지가 이제 쟁점인데 문제는 이제 그 은폐 의혹에서요. 자꾸 이게 그 박지원 장관이나 서욱은 뭐냐면 그냥 이제 보안 유지, 접근 범위를 정해서 이게 보안을 유지해라. 이렇게 자꾸 변명하잖아요. 근데 보안을 유지하는데 왜 굳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만 골라가지고 이게 그 100개 이상 삭제를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딱 이게 골라서 삭제하는 거하고 접근 범위 제한하는 보안 유지하고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따라서는 뭐 변명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보석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래 보입니다. 이게 지금 병합된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이 20일이고 이 보석 신청한 게 신문 나오는 게 11일이라서 이 결과가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저는 보석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헌법상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요. 최근의 기류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석이 가능할 수 있다. 2번째는 관련자들이 다 불구속 상태예요.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면 불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들이 얼마든지 말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거들이 법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또한 증거를 인멸해야 되는데 이미 검찰 수사가 다 완료돼서 모든 관련자들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진술을 맞춘다거나 증거를 인멸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도주 우려도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관련 공범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굵직한 재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2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